승주 영상 공학 했어?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하는 내용 가지고 뭐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 지금 하는 내용은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라 나중에 심화가 어려운 거지 기초는 별로 어렵지 않아. 우리가 먼저 기초를 하는 거는 나중에 심화를 할 때 빨리빨리 나가려면은 기초가 돼 있어야 심화를 빨리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초부터 먼저 하는 거거든. 자, 저번에 프린트 뇌 해야 된다. 너 받았어? 안 받았지? 그러니까. 알아. 있는데 받아. 자,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게 의문에서 신경계를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중추와 말초. 자, 이때 중추는 한반과 면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일단 중추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은 연합 뉴런이겠지. 뇌와 척수 안을 채우고 있는 애들은 주로 연합 뉴런이겠지, 그죠? 우리 몸에서 이제 중추는 뇌와 척수가 된다라고 했었고 이때. 그 다음에 말초는 내가 뭐가 말초냐면 뇌와 척수만 가지고는 신호 전달이 안 되니까 누군가는 감각기가 수용한 자극을 중추가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할 수 있는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경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말초는 결국에는 기관과 중추 사이를 연결해주는, 자, 이걸 우리가 말초라고 했대. 그래서 우리가 말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잖아, 그치? 지금처럼, 자, 이게 말초인데, 예를 들어서 신호가 어떤 방향으로 전달되냐를 통해서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자, 이게 구심성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원심성. 그러면 감각신경은 감각기와 중추, 여기는 중추와 반응기. 요거를 같은 배열로 하자. 그래야 좀 기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보면 말초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눌 때는 중추는 상관없어. 여기가 뭐 뇌냐 척수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느 기관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네. 맞니? 네. 여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때는 여기가 뇌냐 척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각기하고 연결돼 있느냐 반응기하고 연결돼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부학적 기준으로 또다시 말초를 나눌 때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이 있었잖아요.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은 어차피 중추와 기관을 연결해 주는데 뇌하고 기관을 직접 연결해 주는 말초냐 아니면 척수와 기관을 직접 연결해 주는 말초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뇌하고 기관을 연결해 주는 거, 여기는 척수와 기관을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왜 내가 화살표를 양쪽으로 다 한 거예요? 감각신경. 그렇지. 왜냐하면 이번에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어떤 기관이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뇌에서 출입하느냐 아니면 척수로 출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감각신경이면 이 방향이 될 거지만 운동신경이면 이 방향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되는 거지 이때.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감각기면은 이 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반응기면은 이 방향이 되는 거니까 양방향을 내가 다 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말초를 두 개로 나눴을 때 첫 번째 기준은 여기 기관이 어디냐를 가지고 나눴다면 여기서 나눌 때는 어떤 중추로 출입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말초를 나눴다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뇌신경이 척수신경보다 적으니까 이게 12쌍, 여기 이제 31쌍.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여기 있는 뇌의 구조와 역할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뇌는 다시 5가지로 나눈다 그랬지, 그죠?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그 중에 뭐 제일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건 대뇌니까 먼저 우리가 대뇌부터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뇌야, 대뇌.
근데 우리가 이제 대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부위를 나누거든. 일단은 대뇌는 위치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 전두엽, 알겠어요? 측두엽, 그 다음에 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으로 나눠. 알겠냐? 이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있대. 그 다음에 뇌뇌는 좌반구와 우반구로 나눌 수도 있어 있대. 근데 우리가 뇌 중에서 이렇게 좌뇌와 우뇌로 나눌 수 있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 그게 대뇌와 소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뇌와 소뇌만 두 개의 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기 써 있단 말이야 이때. 그래서 대뇌와 소뇌는 왜냐하면 이름만 이렇게 들어봐도 둘이가 되게 연관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대뇌와 소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의 뇌였다가 나중에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구조와 역할이 되게 비슷해. 그래서 좌뇌와 소뇌로, 좌뇌하고 우뇌를 가진 건 대뇌와 소뇌만 가지고 있더라. 이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좌뇌가 우리 몸의 우측을 지배하잖아. 네. 우뇌가 우리 몸의 좌측을 지배하는 건 왜 그래? 뇌량에서 주로 이제 연수에서 많이 크로스가 되죠, 그죠? 그죠? 물론 모든 신경이 연수에서 다 크로스 되는 건 아니고 교차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척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알겠지? 근데 대부분의 신경이 이제 연수에서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우리가 반대편을 지배하게 되거든 이때. 그 다음에 우리가 대뇌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면 겉질과 속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겉질, 그 다음에 여기가 속질이 되거든. 그럼 이제 겉질하고 속질, 말 그대로 겉질, 겉에 있는 거와 속에 있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겉질하고 속질로 나눠지는 게 몇 군데 있어. 척수도 겉질하고 속질이 있거든. 나중에 할 건데 뭐 부신도 겉질과 속질이 있고 이렇게 우리 몸의 기관들 중에는 겉질하고 속질의 역할이 달라서 겉부분하고 속부분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너희들 이 속에는 주로 연합뉴런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연합뉴런이 보통 자 우리가 뉴런을 앞으로 이렇게 그릴 텐데 신경세포체와 축삭골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그럼 너 생각해봐. 너희들 겉질하고 속질 중에 주로 부피가 큰 쪽이 신경세포체잖아, 그죠? 부피가 큰 쪽을 어디다가 넣어야만 많은 수의 뉴런을 집어넣을 수 있겠니? 안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야. 아니 겉질이 훨씬 더 표면적이 넓은데 왜 속질에 집어넣어? 아니 너희들 추파춥스 사탕을 생각해봐. 어? 아니 우리가 슈퍼에 가서 추파춥스 사탕을 깡통에 꽂아 놓을 때 대가리를 안에 쳐박고 꽂아 놓나? 아니죠. 왜? 그렇게 하면 여기 몇 개 못 꽂아. 밖이 넓잖아. 그러면 부피가 큰 쪽을 바깥쪽으로 빼야 많은 수의 우리가 그 사탕을 꽂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꽃다발과 같은 거 아니야. 그죠? 똑같아 여기서. 얘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얘를 바깥쪽으로 배치를 해야 돼. 그래야 많은 수의 류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를 간단히 모습표로 나한테 이거 그대로 알겠죠. 그림은. 이런 식으로 연합뉴런들이 들어있다라고 머릿속에 이미지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럼 생각해봐. 너희들 이 겉질하고 속질 중에 어디가 더 빽빽히 채워져 있니? 겉질이요. 겉질이죠. 왜냐면 너봐 속질은 빈 공간이 훨씬 많다고 이렇게. 네. 겉질이 훨씬 더 빽빽히 채워져 있잖아. 그럼 우리가 너희들 뇌를 단층 촬영할 때 CT 촬영 뇌를 단층 촬영할 때 어디가 더 진하고 어둡게 나오겠어요? 겉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겉질이 회색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속질은 백색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가끔 영화나 그런 그 드라마 같은 거, 의학 드라마 이런 데 보면 CT 촬영해 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뭐 여기가 뭐가 생겼니, 여기 종양이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하얀색 부분하고 이렇게 약간 어둡고 진한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겉에 부분, 이 겉에 부분이 주로 진하고 어둡게 나오고 안쪽이 좀 더 밝은 색깔로 나와. 그게 이제 뉴런들이 이런 식으로 주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색질이라고 하는 게 이거보다 더 어두운 거잖아, 그렇지? 회색질이 된 이유가 누가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야? 그렇지, 신경세포체가 주로 분포하고 있거든. 그럼 앞으로 이렇게 구조를 세우면 돼. 자,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체가 주로 많이 있는 부위가 회색질이 되는 건 안 변해. 알겠어요? 우리가 신경세포체가 많이 몰려있는 부위가 어둡고 진한 부분이 회색질이 되는 건 안 변하는데 근데 이게 겉에 있냐 속에 있냐는 건 달라질 수 있어 이때. 근데 이건 뇌 같은 경우는 저 그림에 따라서 겉에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척수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척수 같은 경우에는 속질이 회색질이에요.
겉질이 오히려 백색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있는 쪽이 회색질이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대뇌는 겉에 있잖아. 근데 척수는 속에 있어. 그럼 이걸 외울 때는 대뇌 저 그림의 이미지를 외운 다음에 척수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왜냐하면 척수는 봐봐. 척수는 일반적으로 여기 있으면 신경세포체에 이런 식으로 뉴런이 나가게 되거든. 주로 이제 운동 뉴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속질 부분에 주로 신경세포체들이 주로 많이 공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질이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겉질하고 속질에 대한 구조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너희들 대뇌는 대부분의 역할이 겉질에 있을까, 속질에 있을까? 겉질에 있겠지, 당연히 신경세포체가 겉질에 있으니까. 여기가 핵이 있는 부분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겉질을 다시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 겉질을 기능에 따라 세 가지야. 속질 아니야. 겉질을 기능에 따라. 왜냐면 그 모든 기능은 다 겉질에 있어. 그리고 너희들 알지만 대뇌는 수많은 중추가 있잖아, 그지? 그 수많은 중추가 모여있냐, 분산돼 있냐? 분산돼 있잖아. 수많은 중추들이 대뇌 겉질에 분산돼 있다고. 아, 이거 우리가 투자와 똑같잖아. 우리 투자할 때 무슨 투자해야 돼? 그래. 왜냐면 한 방에 한 곳에 몰빵에 있을 때 그거 떨어지면은 쫄딱 망하잖아, 그지? 분산해야지. 내도 마찬가지. 만약에 중요한 부위가 한 곳에 몰려있어. 그럼 여기만 고장나면 우리 몸은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분산해놔야, 만약 시각 중추가 고장났다. 그럼 시각만 마비되고 나머지를 멀쩡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분산돼 있거든. 자, 그러면 겉질을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면 감각력, 거기다 있죠. 그 다음에 연합력, 그 다음에 운동력.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감각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오감의 중추는 전부 다 대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중추, 청각 중추, 후각 중추 뭐 전부 다 대뇌에 있어. 알겠어요? 모든 감각의 중추는 전부 다 대뇌에 있다. 특히 시각 중추가 어디 있냐면 후두부에 있거든. 시각 중추가 후두부에. 그래서 뒤통수를 잘못, 만약에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해서 뒤통수를 잘못 맞으면 시각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시각 중추가 망가져. 그러니까 너희들 눈이 망가져도 안 보이지만 시신경이 망가져도 안 보이고 시각 중추가 망가져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뒤통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우리 몸의 오감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 것 같아? 시각이 사람은 80% 이상 차지해. 사람은 눈이 안 보이잖아? 그럼 다른 감각이 다 살아있어도 되게 답답해. 그래서 눈이 실명을 하면 다른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하잖아. 촉각부터 시작해서 점작을 읽을 수 있는 막 촉각도 역치가 내려가고 다르게 막 전부 다 민감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통수를 함부로 막 때리거나 하면 안 돼, 이때. 그 다음에 연합력은 종합적인 사고 활동입니다. 알겠죠? 연산, 추리, 이해, 기억 이런 것들이 연합력. 그 다음에 운동력은 몸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때 봐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어디부터 지나겠어? 감각력부터 가겠지. 거기서 뭔가, 여기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연합력 가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거 아니야. 맞아? 예를 들어 뜨거운 걸 만지면 여기서 뜨겁다고 느껴서 어떻게 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뜨거우니까 손을 빨리 떼야지 하면 손을 빨리 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거 아니니,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이 오면 감각력, 연합력, 운동력의 순으로 지나간단 말이야, 이때. 근데 대뇌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거든, 이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이걸 저번에 뭐라고 내가 표현했냐면 수위라는 말을 표현했었죠. 내가 저번에 근육이 3개 있다 그랬잖아. 네. 골격근, 내장근, 심장근, 그죠? 내장근은 다른 말로 평활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골격근. 그래서 골격근을 다른 말로 수의근이라 한다. 나머지는 불수의근이지, 그지? 네. 수의라는 말은 내 의지를 수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대뇌는 무조건 수의에 관련해. 알겠어요? 내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다 대뇌라고 생각하면 돼 있대.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몸에 아무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게 어디였어? 반응기 중에
우리 반응 게 내가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근육하고 분비샘. 아, 근데 근육 기준 우리 근육에서도 골격근, 내장근, 신장근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그래 골격근밖에 없어. 그래서 대개는 골격근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수위 운동. 요 수위 운동에 관련된 명령만 내릴 수가 있어. 골격근이 되죠. 그럼 수위근한테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노란색으로 쓰신 게 골격근. 수익은 얘기하는 거야, 수익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의지대로 한다 그러면 되네. 내 의지대로 못 한다 그러면 나머지네. 알겠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대. 자,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으로는 일단 대에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눈이 있거든. 이렇게 우리 눈이 이렇게 이렇게 눈.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뇌가 하나 있어. 근데 여기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아까 내가 시각 중추가 어디 있다고 했어? 시각 중추가 여기 뒤통수에 있다고 했잖아. 후두부에. 그죠? 그럼 여기 시신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두부까지 연결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 여기는 시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잖아, 그지? 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시신경이 지나간다 해서 시상이라 부르게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시상하부가 됩니다. 그럼 우리 뇌 중에서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된 뇌가 바로 감뇌가 됩니다. 그럼 감뇌의 대부분의 역할은 시상에 있겠어? 시상하부에 있겠어? 시상하부죠. 왜냐면 시상은 그냥 감각 신호가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시상에는 그런 큰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는 감뇌의 모든 역할은 시상하부의 역할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아예 시상하부의 역할만 따로 떼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몇 가지 특징 중에서 좀 이따가 이제 여기 말초를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 나중에 여기서 말초를 여기서 이제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네. 체성과 자율로 나눈 거. 저기 운동신경을 다시 두 가지로 해서. 알겠어? 체성과 자율, 요거 이제 두 가지가 운동신경 중에 하나인데, 이때 체성과 자율 중에서 내 의지를 전달하는 수의적 신호를 전달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 그게 체성이야. 알겠어? 그럼 자율은 왜 이름이 자율이겠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해서 자율이 되거든. 그래서 좀 이따가 체성이 이제 말초 중에서는 수의적 신호를 전달하는 말초, 자율은 불수의적 신호를 전달하는 말초니까, 그러면 체성이 누가 사용하는 말초가 되겠어? 대뇌가 사용하는 말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알겠어? 대뇌가 주로 사용하는 말초가 체성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자율을 쓰겠죠, 이때. 그래서 감뇌는 자율신경의 중추가 돼요. 자율신경이라는 말초를 사용한다. 이거 하나 적어놓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걸 체성신경이라고 적어놓자.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이 체성이라는 말초를 통해서 골격근한테 신호를 보내준다. 어차피 이거 운동신경이잖아. 운동용이니까 대뇌에서 골격근이란 반응기로 신호를 보내려면 당연히 운동신경인데, 운동신경 두 가지 중에서 주로 체성 운동신경을 사용해서 당연히 골격근한테 신호를 보내.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자율신경이 돼 있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내분비샘의 중추입니다. 내분비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바로 내분비계잖아, 그지? 그래서 요 아예 시상하부 역할만 따로 배울 건데, 내분비계가 호르몬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내분비계의 중추라는 얘기는 호르몬의 분비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감뇌의 시상하부란 뜻이야, 이때. 그럼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로 우리 몸에 뭘 하느냐? 그렇죠, 항상성을 조절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산투압을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뭔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될 것들을 주로 조절하는 게 바로 시상하부. 그래서 시상하부는 일종의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예요. 이렇게 우리 몸을 체크해서 체온이 너무 높네 그럼 체온을 낮추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혈당이 너무 낮네 그럼 혈당을 높이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이제 시상하부라고 보시면 되겠대.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뇌가 바로 뭐냐면 중간뇌입니다. 중뇌라고 부르지만 중간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그래서 위치부터 먼저 외워야 돼. 대뇌, 나중에 대뇌 그림 나오잖아.
뇌 그림 나오면 어차피 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일 큰 게 뇌일 거 아니야. 중뇌와 간뇌 위치를 제일 많이 중뇌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야. 간뇌가 더 위에 있어. 그래서 간뇌 그 다음에 밑에가 중간뇌가 돼 있대 여기서. 그러면 중간뇌가 하는 역할은 주로 뭐냐면 주로 이제 안구 운동. 그 다음에 평형의 보조 중추야. 요거는 보조 중추. 평형의 주 중추는 따로 있고, 그쵸, 손해죠. 평형의 보조 중추가 중뇌야, 중뇌.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안구 운동인데, 너희들 안구 운동은 내 의지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합니다. 그래, 왜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뇌가 아닌 뇌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안구 운동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들 봐, 안구 운동은 시각이 아니다. 시각의 중추는 대뇌야, 알겠어? 눈동자를 움직일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쌤 눈동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어?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평상시잖아, 그지? 동공. 너희들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안구를 움직이는 걸 의식하고 움직이냐? 아니요. 너 하루 종일 있을 때 내가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일 때 뭔가 의식적으로 움직여? 아니라니까. 너희는 하루 종일 살면서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어 이때. 눈동자는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왼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면 알아서 눈동자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왼쪽을 봐야지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이쁜 여자가 지나가. 그럼 눈동자가 어떻게 돼? 돌아가죠. 내 의지야 아니야? 의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친구가 이쁜 여자 가는데 눈 돌아갔다고 뭐라 그러면 얘기를 해줘. 중뇌의 안구 운동은 무의식적이다. 알겠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다.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뺨을 맞겠죠, 그죠? 자, 그럼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개인뇌와 다른 뇌는 무의식적인 움직임.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반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반사. 자, 거기 뒷페이지를 잠깐만 보고 옵시다. 자, 거기 뒤쪽에 넘어가면 4페이지에 반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 원래 너희들 봐봐. 반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두 가지가 반사가 있어. 조건 반사.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 이 두 가지 있잖아. 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반사는 무조건 반사 볼 거거든. 네. 조건 반사는 되게 막 조건 반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 내가 걔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더니 나중에는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리더라. 그죠? 근데 생각해봐. 조건 반사는 아니 지구상의 모든 개가 다 그래? 아니요,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애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 반사는 후천적 반사야, 선천적 반사야? 후천적 반사야.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너희들 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있지, 그치? 그런 게 다 조건 반사잖아. 내가 어떤 경험을 크게 해서 뇌에 깊게 박혀 있어. 그러면 그와 비슷한 환경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 항상 반사는 조건 반사는 무조건 반사는 무의식적 행동이거든. 나도 모르게라는 앞에 표현이 붙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의 양식인데 너 여기서 봐봐. 내가 어릴 때 어두운 곳에 갇혔던 기억이 있다고 쳐봐. 그럼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럼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기만 해도 어떻게 돼? 막 식은땀 흘리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게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일종의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조건 반사는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중추가 대뇌입니다. 대뇌. 기억이나 경험은 대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대뇌가 무조건 다 우리가 의식적인 것만 하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대뇌에서도 이렇게 조건 반사처럼 무의식적 행동에 간혹 관여하기도 한다는 얘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무조건 반사, 선천적 반사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우리 몸에 세 가지 중추가 있어. 그게 뭐냐면 중간뇌하고, 그 다음에 연수하고 척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뇌 반사, 연수 반사, 척수 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때 그 중에서 이제 이 중간뇌에서 하는 대표적인 반사가 바로 아까 지금 얘기했던 공체 반사, 동공 반사입니다. 다른 말로 공체 반사. 자, 너희들 눈을 보면 까만 공자 안에 다시 작은 동그라미 까만색이 또 안에 있죠, 그죠? 에? 동공이 어디야? 여기가 동공이죠. 동공은
공간의 개념이야. 구조의 개념이 아니라 동공은 뚫려 있는 구멍이야. 빛이 들어오는 구멍. 알겠어? 공간의 개념이야. 동공은. 그럼 이 둘레를 동공을 덮고 있는 여기가 뭐가 돼? 홍채가 바로 조리개지. 그래서 홍채가 조리개라서 동공을 좁히거나 동공을 넓히거나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동공 반사는 다른 말로 홍채.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건 동공이야, 홍채야. 홍채. 동공 그냥 공간의 개념이야, 공간의 개념인데. 그러면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반사는 자극원이 뭐야? 달빛.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 알겠죠? 그럼 우리가 밝을 때, 그 다음에 어두울 때,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밝으면은 동공이 어떻게 돼야 되나? 축소. 동공이 작아져야지. 어두울 때는 동공이 확장해야 되고, 그죠? 밝으면 동공이 그대로 있으면 너무 많은 빛을 받아서 눈이 부셔. 그리고 어두울 때는 동공이 확장해서 많은 빛, 더 많은 빛을 흡수해야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저번에 역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역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역치가 왜 변한다 그랬어요? 그 계속 그러니까 그걸 일종의 내가 뭐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시험에 나오면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두 자르게 순응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순응한다. 일종의 적응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강한 자극이 오거나 너무 약한 자극이 오면 우리 몸에서는 역치의 변화를 준다 그랬잖아. 근데 모든 감각이 다 역치가 변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뭐 통각 같은 경우는 역치가 변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마찬가지야. 우리 눈에서도 저걸 이용해서 명수능과 암수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너희들 왜 어두운 데 있다 갑자기 밝아지면 어떻게 돼? 그럼 눈이 부시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래.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역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높아진다는 얘기지. 둔해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밝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 갑자기 깜깜한 극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그죠? 근데 역치가 올라가, 역치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맞아? 이것도 명수능과 암수능이거든. 이게 우리가 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자극이 갑작스럽게 가거나 약하게 왔을 때 역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잖아, 그죠? 맞냐? 갑자기 역치가 올라가거나 갑자기 역치가 내려가서 0점 몇 초 안에 갑자기 적응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너희들 터널을 지날 때 나중에 잘 봐봐. 터널을 지날 때 보면 너 여기가 밝지. 근데 터널에 들어가면 갑자기 어두워지잖아. 그러면 우리 역치가 좀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그지? 그럼 갑자기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초반에는 여기에는 여기 바깥도하고 최대한 밝기의 차가 잘 안 나도록 불이 많이 켜져 있다고. 뭔지 알겠어? 그러다가 이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우리가 점점 눈이 적응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구의 수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 아껴야지. 전기세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전구수를 줄인다고. 그러다 나올 때쯤 되면 어떻게 돼? 또 갑자기 밝아지면 안 되지. 눈부실까 사고 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여기도 바깥쪽하고 차이가 안 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점점점 불의 밝기가 점점점 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역치의 변화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입구 쪽이나 여기도 입구가 될 수 있고 출구가 될 수도 있죠. 양쪽 입구나 출구 쪽에는 전부 다 전구의 수가 안쪽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명수능이나 암수능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항상 주게 돼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지. 인체의 이런 반응들을 모르고 만들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는 거죠. 이때.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 왜 사람 의사들이 보통 사람이 쓰러지거나 의식 잃고 쓰러졌을 때 눈에다가 브러쉬를 이렇게 비추잖아. 눈에다가 브러쉬를 비추는 이유가 뭐겠어? 동공반사 이런. 동공반사 보는 거거든. 그럼 동공반사를 통해 뭘 할 수 있겠어? 의식이죠. 중간뇌. 알겠어? 이 중간뇌의 어떤 생사를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자 우리 중간뇌 밑에가 여기 연수가 있거든, 여기서. 그 다음에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이렇게 다리처럼 이어진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뇌교라고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뇌줄기예요. 한자로 뇌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우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동공반사를 안 하잖아, 여기 다 죽었어. 여기 다 죽으면 뇌가 다 죽어. 그럼 뇌사입니다. 뇌사. 우리가 중추의 이상을 알아보려고 뇌를 함부로 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무릎을 막 이렇게 때렸을 때 무릎 올라가고 이런 건 왜 보겠어?
그럼 척수 반사니까 척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듯이 뇌의 어떤 이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뇌가 담당하는 부위를 우리 건드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 되잖아. 거의 90% 이상은 뇌사입니다. 저희가. 알겠어요? 이게 죽으면 DNA 손에 다 죽어요, 전부 다. 근데 DNA만 죽으면 뭐가 돼? 그럼 식물인간이 돼. 내 의지대로 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지, 몸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수는 아까 이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이게 이제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연수의 3대 작용입니다. 이때.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수하는 거는 심장 박동하고 호흡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너희들 심장이 뛰는 거는 혼자 뛰는 거 아니야? 심장의 자동성. 왜냐하면 심장 자체에 뭘 가지고 있어? 박동원을 가지고 있거든. 동반결절이라는 박동원. 그래서 심장 자체에 정기적 충격을 주는 박동원 자체가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장은 혼자 뛰어요. 뇌하고 상관없이 뛴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심장을 막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도 막 뛰고 있잖아. 당분간에 그죠? 그거는 뇌하고 상관없이 뛴다는 얘기거든 이때. 그럼 연수가 하는 저 심장 박동은 뭐겠어? 얼마나 빠르게? 속도의 조절입니다. 속도의 조절. 심장이 뛰는 건 연수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뇌가 나중으로 뭐를 뛰고 있어? 심장은 뛰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뇌사를 우리가 실제로 사망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막 그런 얘기 많잖아, 그지? 어차피 뇌사는 못 돌아와, 뇌가 죽으면. 근데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법적인 사망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말들이 많잖아, 그죠? 그러면 심장은 혼자 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속도의 조절이에요, 속도의 조절.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심장 박동이나 호흡의 속도는 같은 원리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빨라지잖아, 그렇지? 심장이 느리면 호흡도 느려지거든 이때.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뭔가 박동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즉 호흡이나 박동을 속도를 조절하는 자극원이 있거든. 그 자극원이 뭘까요? CO2의 농도입니다. 알겠어요? CO2의 농도가 얘네들의 속도를 조절해요. 산소의 농도가 아닙니다. CO2의 농도입니다. CO2의 농도.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해서 CO2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연수를 자극해서 심장이나 호흡을 빨리 해서 CO2를 빨리 내보려고 하는 거지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CO2를 주로 이용해서 조절을 해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너희들 우리가 항상 사람은 뭐가 있냐면 어떤 두 가지를 바라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중립적으로 바라보지를 잘 못해. 아니야? 사람은 어떤 두 가지를 딱 주고 자, 요거 두 개를 생각해봐라고 하면 항상 어떤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돼 있어. 진짜 그러니까 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응원하잖아, 그죠?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뭐 저기 가나하고 어디 저기 뭐 이집트하고 뭐 이런 애들이 붙는다고 쳐봐. 뭐 거기 뛰는 데는 하나도 몰라. 근데 그걸 그냥 보고 있어. 근데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을 분명히 응원하고 있다고. 둘 중에 한쪽을 어째 마음이 51대 49등간에 한쪽으로 분명히 기울어지거든. 이 사람이 중립을 지키지 못해 흑백 논리가 많이 성립되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산소와 CO2를 넣고 보면 이렇게 이거 딱 이렇게 두 개 주잖아.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 산소 쪽에 마음이 더 가잖아. 그럼 이게 뭐가 생각되냐면 산소는 좋은 놈, CO2는 나쁜 놈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게 돼. 이렇게 개념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거든 이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얘는 좋은 놈이야 이거 맨날 우리가 어릴 때 장난하고 놀면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하고 놀잖아, 그죠? 그러다 항상 이렇게 보면 어떤 건 좋은 놈, 어떤 건 나쁜 놈 편을 가리게 되거든 우리는. 그러다 보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개념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야 CO2는 우리 몸에 필요해 필요 없어? 해야 필요 없는 거죠. 왜? CO2가 만약에 너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심장이나 호흡이 그렇죠. 심지어는 심장이나 호흡이 멈출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CO2는 적정한 농도 수준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끔 공연장에서 소리 지르다 쓰러지는 애들이 이유가 뭐예요? CO2 부족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왜 풍선을 여러 개 매번 막 여러 개 한꺼번에 불면 머리띵 하지, 그지? 그게 왜 그래?
계속 불다 보면 뭐가 날라가? CO2가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몸에 적정 CO2 농도가 떨어지면 호흡이랑 막동이 확 떨어지거든. 그럼 이제 머리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띵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공연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오빠 어쩌고 BTS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애 있잖아. 그럼 쓰러지면 걔를 쓰러졌을 때 가장 좋은 응급처치가 뭐야? 머리에다가 비닐봉지를 씌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니 내가 농담이 아닌 게 아니고 진짜. 머리 위에다 비닐봉지를 씌우는 건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CO2의 농도를 급속도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응급처치 중에 하나가 돼. 그래서 CO2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 실제로 왜? 매우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맞다. 그래서 실제로는 산소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봐. 만약에 우리가 잠수부에 실제로 잠수부가 메고 들어가는 잠수통 있잖아요. 이렇게 잠수통이 산소로만 돼 있냐? 아니요. 아니니까. 알겠어? 여기 산소로만 돼 있으면 큰일 나 너희들. 왜? 그러면 내가 산소를 마시고 CO2 내뱉고 산소만 마시고 CO2 내뱉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 몸의 CO2 농도가 점점 줄어들면 멈출 수도 있다니까 죽어. 알겠어? 공기의 농도가 똑같은 거야.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CO2도 있고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가 순수 산소로만 채워져 있는 건 아니라고 이때. 알겠어요? 만약에 친구가 야 나는 너를 위해 순수 산소통을 준비해서 죽이려고 했잖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CO2가 어느 정도의 농도를 존재해야만 박동이나 호흡이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얘도 반사잖아. 반사, 여기 반사. 주로 연수에서 주로 하는 반사들이 기침, 재채기, 하품, 그 다음에 하품, 뭐 날꼭질, 구토, 너네 손 이렇게 집어넣으면 막 구토 반사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침분비, 그 다음에 뭐 눈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서 연수의 반사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기 뒤통수에 커다랗게 자리 잡은 소매. 아까 내가 대뇌와 소뇌는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대뇌하고 소뇌는 둘 다 좌반구와 우반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소뇌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뭐야? 평형이죠. 평형의 최고 중추입니다. 이게 고도 중추. 평형의 최고 중추는 소뇌. 그럼 평형의 중추라는 거 너 봐봐. 우리 몸에는 평형 감각기라고 하는 게 있어, 그죠? 뭐예요? 반고리관. 그렇지.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죠. 귓속에 들어있지만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평형 감각기라고 배웠죠, 그죠? 우리 중학교 때. 그러면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우리 몸의 위치 감각이나 회전 감각을 알려주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소뇌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소뇌가 판단을 해. 내 몸에 지금 어떤 상태로 평형이 유지되고 있구나, 내 몸이 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몸의 평형 상태를 판단하게 되거든. 네. 그런 다음에 내 몸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뇌가 없다면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소뇌로 오는 정도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 걸어다녀요. 이게 몸의 평형 감각이 마비되게 되거든요. 몸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소뇌가 마비되잖아. 소뇌가 망가지게 되면 이렇게 두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면 넘어지고 서면 넘어지고. 우리가 두 다리로 서 있는 단 자체가 내가 몸의 중심을 잡고 있다니, 균형을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전거 타듯이 똑같이. 근데 소뇌가 망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의 평형이 무너지게 되면 아예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소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어떤 여대생이 소뇌가 망가졌거든. 그러니까 평형 감각이 완전히 상실돼 있죠. 그렇게 되면 팔다리 부러진데 아무것도 없어도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됩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병행이 마비되면. 되겠어요? 이게 너희들 위치 감각의 상실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이제 저기 이게 가잖아? 그럼 내가 벽을 향해 걸어간다는 걸 아는 게 내 위치 감각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내가 만약 소뇌가 망가져 위치감이 상실되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어떻게 돼? 벽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나의 위치 감각이 상실되기 때문에 나가 고정이 되고 다른 것들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는 내가 가는 건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고정이 되고 있고 다른 것들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술을 취했을 때 사람들이 술 취해서 막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막 어디 막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어제 막 땅이 올라와서 나를 때렸다. 전봇대가 나를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평형감각의 상실이 그런 느낌을 가지게 보여요. 예시 다른 애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때. 나중에 너희들도 이제 대학을 가거나 하면 술을 많이 접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술이 취한 게 어떤 기분인지, 평형감각이 상실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죠? 대학을 처음 가서 신입사 반영회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과에 대한 신입사 반영회도 있고, 동문회에 대한 신입사 반영회도 있을 거고, 내가 동아리 들었으면 동아리에 대한 신입사 반영회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은 내가 속한 모든 집단에서 신입사 반영회를 할 거거든. 그러면 또 거기서 요즘 옛날에 뭐 술을 많이 먹었죠. 우리 같은 경우 소주 2병을 원샷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냉면 그릇 있잖아. 냉면 그릇에 소주를 이렇게 부으면 2병이 꽉 차게 들어가 이렇게 병으로 2병이 딱 들어가거든. 그럼 이거를 원샷을 시킨다고. 원샷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막 중고등학교 때 술을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부담이 되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심사 안에 자리에 다 가잖아? 그럼 가자마자 갑자기 막 2병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이다가 뭐 소개하고 누구서 뭐 메타건 소개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수 차례가 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앉으면 선배들하고 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해, 야, 너 좀 이따 소주 2병 한꺼번에 들어가면 야, 힘들어져. 그러니까 미리 간을 적셔놔야 돼. 그러면서 이제 술을 조금씩 준단 말이야, 이때. 그럼 이제 그게 한 2병이 돼, 그렇게 먹는 게. 한 2병이 돼. 그리고 이제 내 순서가 돼서 뭐 누구 메타건 누굽니다 소개하고 쫙 마실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쫙 마시면 이게 긴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취하지도 않아요. 긴장이 가장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 주머니 막걸리 또 몇 잔 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게 또 한 2병이 돼.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한 1시간 안에 보통 한 6병 정도를 먹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전작에 2병, 원작에 2병, 후작에 3병. 이렇게 6병을 먹잖아. 그럼 이제 이게 살짝 이제 술기가 돌기 시작할 거 아니야. 처음에 딱 긴장하다가 조금 지나게 되면 술기가 올라오잖아. 그럼 이제 정신을 잃는 거지. 그럼 이제 애들을 막 실어나는 거죠. 다른 자취방에서 실어나면서 애들 막 토하고 나니.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먹이고 난 다음에 애들 막 화장실 가서 바로 토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제 빠르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빠르게 취하는 애들은 이미 술이 막 취해버렸어, 애들이. 근데 이제 자기들 술을 그동안 못 먹어왔던 애니까 주도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지멋대로 행동하거든. 그럼 막 이제 술에 취해서 가서 토하게 하려고 하면은 저는 얘기해. 아이씨, 왜 토하게 할 거를 왜 먹였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어쨌든 한 번의 경험,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아. 특히 뭐 체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공기가 세잖아, 그죠? 그러다 막 빠따도 막 떼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옛날에 많이 무서워했지.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니까 너희들 이렇게 겁먹을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참 무식했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걸 보면. 선생님도 먹이셨네. 내가 선배가 됐을 때도 그런 걸 하긴 했죠. 근데 우리가 선배가 됐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약간 과도기 세대인데 우리 밑에 후배들부터는 좀 약하게 그냥 요거 맥주잔 한 잔, 글라스면 한 소주 한 반 병이나 한 분의 2병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 그 정도만 있을 정도. 그 정도 약하게 좀 했었죠. 실력이 하실 때 너무 잘.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진짜 길 가다가 소주에 소자만 봐도 토하려고 그래. 진짜. 이렇게 막 토하려고 소자만 봐도 토하려고 그래. 진짜. 그런 날이 오겠죠, 너희들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러면 이제 손해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야 돼. 왜 내가 몸의 평형을 잡으려면 팔다리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팔다리를 움직여야 몸의 중심을 잡잖아. 그래서 손해도 무슨 운동? 수위 운동에 관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뇌와 손해는 구조와 역할이 비슷하다. 이렇게 되거든. 대신에 손해도 수위 운동을 하긴 하지만 수위 운동의 최고 종수는 누구야? 대뇌입니다. 대뇌와 손해는 수위 운동 자체의 강도가 달라요. 대뇌가 조금 더 강한 움직임에 관여한다면 손해는 약간 미세한 움직임. 그런 것들의 강도가
왜냐면 우리가 공을 하나 던지려고 해도 실제로 우리 전신의 근육이 다 이용되는 거 알죠? 팔만 쓰는 게 아니잖아. 이게 내가 허리에 코어도 잡아야 되고 뭐 다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근육이 다 사용되거든. 그 얼마나 근육을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을 얼마나 조화롭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뇌와 소뇌의 조화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척수를 봅시다. 척수. 자, 척수는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척추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의 집합체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척수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자른다 알겠어요? 몸을 이렇게 잘랐을 때 위에서 본 단면의 구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근데 좌측과 우측에 한 쌍의 신경이 출입한다. 왜 한 쌍이라 했어 내가? 그치, 들어가는 감각신경이 있으면 나오는 운동신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좌우에는 항상 한 쌍의 신경이 출입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이쪽만 봅시다. 이쪽 어차피 대칭이다. 똑같기 때문에. 자, 먼저 여기다가 손이 하나 있고 근육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 손에 보면 감각점이 있죠, 그렇죠? 손에 있는 감각기, 촉각 있잖아, 촉각. 그러면 너희들 감각기는 감각신경하고 연결돼 있고 항상 감각신경은 전에 봤지만 신경세포체를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자, 너희들 항상 생명과학에서는 해부학적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정면 그림만 그립니다. 해부학에서 뒷면 그림 그리지 않거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명과학에서는 해부학 그림을 그릴 때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 자, 보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거든. 이때 우측과 좌측을 얘기할 때. 그럼 이 사람이 너희를 향해 정면으로 서 있다고 쳤을 때 이쪽은 이 사람의 우측이야 좌측이야? 그렇죠. 항상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모든 생물 그림은 정면 그림인데다가 보이는 사람의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을 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을 할 때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의사 A가 있고 여기 의사 B가 있는데 A가 B한테 야 왼쪽에 호수 보자 이렇게 했는데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이쪽이 왼쪽이지만 얘는 이쪽이 왼쪽이잖아, 그렇죠? 그럼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놓은 거야. 항상 관찰 대상을 기준으로 정면에서 이 사람의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을 표현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 이때. 그럼 우린 여기가 우측.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얘가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오른팔이라고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쪽까지 그려줬을 때 어디 자르고 어디 자르고 하면 어디가 마비되니, 어디가 되니 이런 거 할 때 오른쪽이 마비됩니다, 왼쪽이 마비됩니다 이런 것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때.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앞쪽이니까 여기가 배야, 배. 여기가 등이 되거든, 이때. 뒤쪽이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 지금 봐봐. 감각신경이 뒤로 들어가니 앞으로 들어가니? 뒤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척수를 기준으로 감각신경은 등 뒤쪽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후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후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후근, 이게 이제 뿌리 근자 써서 이게 뿌리 모양이라 뿌리 근자를 쓰는데 후근은 감각신경인데 조심해야 돼, 얘들아. 항상 전근과 후근으로 표현을 할 때는 아까 우리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었잖아, 그치? 네. 어디로 출입하는 말초만 저렇게 표현해. 지금 내가 그랬듯이 척수로 출입하는 말초만 전근과 후근으로 표현한다. 뇌로 출입하는 말초는 절대로 전근과 후근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감각신경인데 척수신경이어야 돼. 뇌신경은 감각신경이나 척수신경,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을 후근이나 전근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여기가 근육이잖아. 근육이면은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운동신경. 그럼 운동신경은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치? 이 전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운동신경인자 척수신경이 아니라 척수에서 나가는 운동신경만 전근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해주는 연합 뉴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알겠죠? 원래는 우리가 반응을 할 때
가운데 연합연원이 연결해주는 것도 있지만 연결해주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려주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안 그려주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게 상행신경이 있고 하행신경이 있거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감각신호가 뇌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상행신경이 있고 여기서 내린 운동명령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하행신경이 존재하거든 이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신호가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거고 여기 있는 파란색이 이제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 여기다 우리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기호를 붙여보면 A 여기 C가 대뇌 어디? 대뇌 겉질. 항상 겉질. 네. 겉질에 갔다 와야 돼. D. F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의 행동 양식에 따른 경로가 있는데 만약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어두운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켰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반응의 경로를 쓰라고 하면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 손으로 켰으니까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A. 손에서 시작한 거지. A 시작한 거잖아.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의식적 행동이야? 무조건 만사야? 의식적 행동이잖아. 대뇌 갔다 와야 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내가 손으로 폈으면 팔을 움직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D에서 끝나야 되는 게 맞거든? 맞냐? 근데 모든 게 다 이런 게 아니야. 여기서 너 생각해봐. 만약에 빨간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뇌 시각 뇌에 있는 그러면 빨간 신호등을 봤으니까 눈에서 시작했잖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발로 끝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A로 여기 그림에 A로 시작하면 안 돼. 왜? 뇌신경으로 돌아가야지. 그럼 이제 위에 뇌신경 그림을 그려놓으면 왜냐면 이거는 뇌신경이야, 척수신경이야. 그렇지, 척수로 출입하는 척수신경이잖아, 그죠? 팔다리는 뇌로 척수로 출입하는 척수신경이지만 시각은 뇌신경이라. 그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제 발은 어떻게 했어? 뇌에서 나가야 돼, 척수에서 나가야 돼. 텐에서 해서 척수. 그렇지,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맞냐? 이게 나중에 좀 문제를 광범위하게 내면 출발점이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 도착 지점도 뇌신경이냐 척수신경.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안 좋은 걸 보고서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뇌신경. 그럼 뇌로 들어와서 네.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얼굴이니까. 알겠어? 뭔 이제 가냐? 내가 하나의 단편만 그려놓은 건 알겠죠? 이거는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뭐 더듬어서 손으로 켰다면 손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났으니까 척수신경으로 들어가서 척수신경으로 나온 거잖아, 어차피, 그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거기 보다시피 의식적인 반응은 A, B, C, D가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봐, 너희들 척수를 왜 중추라고 하는가? 이것만 보자면 척수는 그냥 신경의 이동 통로일 뿐이잖아. 근데 우리가 중추라고 하는 거는 판단과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판단하고 명령을 하는데? 척수반사지, 척수반사. 척수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중추가 됩니다. 척수반사를 지가 담당하고 있거든. 판단과 명령을 내리거든, 척수반사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중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척수반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무릎 반사 알죠? 네. 무릎 반사, 다리 올라가는 거. 배변 배뇨도 원래는 반사거든. 척수 반사. 배변 배뇨. 원래는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반사야. 근데 한 3살, 4살 되면 우리가 또 오줌 가리는 훈련을 하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하지만 원래부터는 무조건 반사야, 무조건 반사.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그냥 또 오줌을 자기도 모르게 싸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회피 반사라고. 회피. 뜨거운 걸 만지면 아쪽! 나도 모르게 피한다. 뾰족한 거에 찔리면 아짝! 나도 모르게 피하는 거. 회피. 알겠어요? 이게 다 촉수 반사의 전부 다 있대.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뜨거운 걸 만졌다고 쳐봐. 뜨거운 걸 만지면 그럼 이렇게 해서 뜨거우니까 손 떼라, 손 떼라, 손 바로 다 탔잖아. 이게 너무 느리거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여기가 척수면 척수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럼 자기가 만약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 바로 손을 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지. 알겠어요? 질문 있습니다. 뭐? 그러면 얼굴 뜨거운 물에 담그면은 그 척수 갔다가 가는 거야 아니면 내려가? 아, 그거는 뇌가 더 빠르니까 내려갔다 갈 수 있죠, 이거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척수로 가는 건 척수가 훨씬 빠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판단했을 때 얘가 먼저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 있대. 그러면 결국에는 AF2로 가는 거라고 척수반사, 우리가 반사궁이라고 그러는 이거를 이렇게 가게 되거든. 야, 근데 우리가 뜨거운 걸 만지면 뜨겁다고 느껴 안 느껴? 뜨겁다고 느끼는 건 중추가 무슨 뇌야? 되잖아. 아까 모든 감각력은 되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뜨거운 걸 만지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손을 떼라고 하는 명령은 누가 내린 거야? 척수고 뜨겁다고 느끼는 건 대뇌가 내는 거지. 이게. 행동하는 되내고 행동하는 거는 그렇죠. 척수가 내린 거죠. 그래서 손을 떼는 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야. 척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봤지만 대뇌가 해야만 수의적이 되는데 척수가 내린 명령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거든. 이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을 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들이 대부분이 척수 반사가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거 밑에 무조건 반사 이거 쓰시고 아까 같이 AFB 거기다 이렇게 써. 이게 반사공이라고. 반사의 경로, 척수 반사의 경로 반사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가장 큰 사건은 너희들도 예전에 많이 다쳐봤니? 네. 다 좋은 적 없습니다. 그래? 내 예전에 유치원 때인가 쓰레기가 중간에 이만큼 쌓여져 있는 내가 유치원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쓰레기 있었는데 내가 그때 뭐 다 어릴 때 그랬잖아 막 발랄하잖아 그죠? 막 벌짝벌짝 뛰면서 걷잖아 그래서 여기를 이거 뛰면서 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쓰레기 더미 여기 쓰레기 이렇게 펄짝 여기 유리가 깨진 유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알겠어요? 아니 깨진 유리가 있었어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그 옆에 이렇게 또 나무가 판자가 있고 이게 못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이게 시간들이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오메가 뭐 알겠냐 이렇게 해서 넘었는데 여기를 이제 안 밟고 여기를 밟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못이 이게 툭 튀어나온 거지 이렇게. 많이 저기. 진짜. 아니 유치원이 그냥 뭐 발이 요만할 텐데 발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지 이제. 무서워서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되게 많이 아팠거든. 막 피 철철 흘리면서 집에 갔긴 했는데. 집에 가는 건 어떻게 이거? 내가 저 집에 가는 길이야. 왜냐면 유치원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한 300m 얼마 안 됐어. 걸어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 펄짝 하다가. 근데 이런 거는 반사를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걷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발을 떼는데 그냥 폴짝해서 내 체중을 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뚫리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이제 푹 뚫리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도 이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우리 뚫렸던 부위 있잖아. 거기가 막 찌릿찌릿해. 이 생각하면 여기 막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 아직도. 우리 왜 갑자기 높은 곳 올라가면 막 이렇게 약간 막 오금이 저리고 약간 막 꽁지 때가 약간 오금이 찌릿찌릿하잖아, 그렇지? 여기 사고 난 것만 생각하면 찌릿찌릿해. 근데 나는 뭐 이제까지 일어났던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는 이거고 나머지는 별로 없지만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하도 병원에 많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까지 수술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막 저걸 수술 안 하셨어요? 이거는 수술이라보다는 이게 뚫렸잖아. 어떻게 봉합할 것도 없이 아니 그냥 목 구멍 요만한 거 그냥 뻥 뚫린 건데 그냥 뭐 약 바르고 그렇게 약을 받는 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 거기서? 뽕할 것도 없었어. 쭉 찢어진 것도 아니고 이때. 그래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아. 그냥 뭐 이렇게 앞뒤로 그냥 붕대 감아 놓고 그냥 뭐. 그냥 앞으로 하고 끝이에요. 앞뒤로 준비되는 거면 너무 괜찮아요. 옛날에 너무 낭만이시네 소름 돋는. 자 일단 좀 쉬었다가 이제 중추는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말초만 정리하면 됩니다. 말초만. 약간 잡초 정리하는 거 있잖아. 차기차적인 거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저기를 옛날에 축구공인 줄 알고 별로 쳤다가 반이 뚫렸는데. 스티븐 제라. 진짜. 제라요? 처음 듣긴 했는데